네, 3월 2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펼쳐줬고 장중 68,000달러까지 일시 돌파해낸 뒤에 지금 67,000달러 주변에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등세를 조금 받아주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조금 더 쭉쭉 73,000달러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리테스트, 돌파 테스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 이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73,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73,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면서 반감기를 거치게 될지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이 될지, 그게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뭐 15에서 한 18% 정도 거래소마다 지금 고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 재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준 것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릭스타 라이브의 연구원 애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전 하락분 대부분 회복하면서 10% 이상 반등을 했다. 이 시장 심리가 개선되면서 대규모 블록딜도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록딜이라는 게 사전에 협의가 된 가격을 놓고 대형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대형 블록딜이 오늘 전체 옵션 거래에서 30%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적극적인 콜옵션 매수가 대다수였다. 이거는 이 강세 시장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좀 재밌죠? 지금 대규모 블록들이 이 정도 포지셔닝을 가지고 지금 하루 동안 진행이 됐다라는 거,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거보다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한 가지 악재성 재료,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의 호재성 재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한 가지 악재성 재료는 그레이스케일 GBTC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9,611 BTC가 지금 유출이 됐고, 토탈 순 유출이 지금 7,849 BTC가 순 유출이 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만 놓고 봐도 GBTC에서만 2만 개 이상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토탈로 봤을 때는 12,956개가 추가된 상황.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일 기준으로는 1,162개가 들어왔고, 일주일 동안 22,000개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1000개 정도면은 하루 채굴량보다 조금, 에버리지 하루 채굴량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데, 어쨌든 이 사흘 연속, 지금 사흘 연속 순 유출이 확인됐다라는 거, 그 주역은 그레이스케일.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GBTC의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인가, 이거를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도 조만간 수수료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하니까 이런 흐름들도 조금씩 둔화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상황을 놓고 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현물 매수 수요가 달라붙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호재성 재료도 시장을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직접적인 게 연준의 금리 동결, 금리 이슈, 이 금리 전망, 요것들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회견 직후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급반등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5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연내 3번 인하 계획이 유지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는 고점을 찍은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연내 이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입을 시켰고,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렇지. 예상보다 빨리 반감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코인데스크가 이 채굴자들 인터뷰하면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채굴기 성능이 향상이 됐고 블록 생성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됐고 해시레이트가 증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시점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지금 이번 반감기뿐만 아니고 다음 반감기, 그 다음 반감기, 지금까지는 이 4년 주기라는 게 세팅이 딱 돼서 얼추 언제 반감기가 이제 단행이 될지 캘린더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정말 만약입니다. 채굴기 성능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뭐 5년 뒤, 10년 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정말 2024년 채굴기 성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반감기 주기가 이제 4년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런 반감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 이런 관점과 유사하게 바라봤을 때 요즘에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반감기 이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2024년 4월 반감기를 거치고 반감기 패턴을 적용을 하면 2025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번 강세장의 사이클 고점 신고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런 타임테이블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급격한 약세장을 1년 반 정도 거치게 된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적인 흐름이었는데, 앞으로는 약세장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굉장히 전폭적이죠. 실제로 앞으로 약세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약세장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정말 극도로 가속화됐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약세장, 다시 말해서 막 70% 하락하고 알트코인 막 90% 빠지고 요 정도의 급격한 약세장이라는 것은, 약세장 기간이라는 거, 장기적으로 1년 넘게 이어지는 그런 약세 기간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그리고 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에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기관 투자 자금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를 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 25만 달러 간다, 50만 달러 간다,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을 또 막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반감기 도래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블록 생성 속도를 보면, 이게 오전에는 현재 속도를 따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전에는 4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4월 19일, 그러니까 몇 시간 사이에 지금 커런트 이 제너레이션 타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항상 실시간으로 아리가리 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에버리지로 봤을 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4월 26일, 4월 28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스멀스멀 단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의 분석들이, 쉽게 말해서 채굴기 성능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도 우리가 체감이 적극적으로는 하루하루 되진 않는 것 같은데, 몇 달 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진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한 4월 15일 전후로 단행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차이 뭐 그리 대단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앞으로 여러 차례 반감기를 봤을 때 이렇게 조금씩 단축된다라면 이 4년 패턴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틀도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감기가 빨리 도래한다는 것은 이번 강세장, 이 강세장 사이클 전반을 통틀었을 때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형성되는 시점도 뭐 며칠이 됐든 몇 주가 됐든 뭐 그건 모르겠지만 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현물 투자자의 개미 현물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라면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이거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보고 와씨 블랙록 미쳤다 이랬거든요. 블랙록이 토크나 펀드를 출시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하루 만에 토크나 펀드의 이름이 비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최초의 토큰화 펀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디파이라는 게 어딘가로 주고받거나 단순 토큰 수합 이런 형태가 디파이의 어떤 1세대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큰화 펀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 상황, 지금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뭐 큰 어려움 없이 승인되지 않을까 뭐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블랙록이라더라.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배당금을 합산해서 매일매일 이 새로운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토큰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USDC 1억 달러 규모가 이미 이 시드 자금으로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비들 초기 생태계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얘들이 또 업계 선두들이에요. 앵커리지 디지털은행, 비트고, 코인베이스, 파이어블록.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야, 어느 순간이 되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뭐 단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 폭등하는 시기가 한 번 오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블랙록의 이번 토크나 펀드 비들 출시 이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느긋한 수혜자, 직접적인 수혜자가 지금 코인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 월가의 어떤 이 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양상, 미래 먹거리를 향한 블랙록의 엄청난 진짜 노골적인 야심, 뭐 이렇게도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재밌는 게 이게 정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의 어떤 주도권을 지금 블랙록이 잡아버렸잖아요. 월가의 정식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자산으로서.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하겠다라고 지금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알트 대장에 대한 주도권도 잡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솔라나가 됐든 XRP가 됐든 뭐가 됐든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가 잇따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블랙록의 지갑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토크나 펀드 이슈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토크나 펀드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리얼 월드 에셋 RWA 이슈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인식이 충분히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하루 전에 자세하게 짚어본 내용들이니까 하루 전 영상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트렌드,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다라기보다 기존의 어떤 관심도나 현실화 측면에서는 지금이 거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빵 하고 마련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WA 테마에 엮이는 프로젝트들 중에 이 대장급 프로젝트들은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블랙록이 토크나 펀드 비드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를 해버리니까 RWA 이슈에 이제 이더리움도 엮이게 되는 거고, 뭐 체인링크, 실물 자산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작업,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때 그 데이터를 옮기는 데 있어서 안정성과 보안성이 유지되는 프로젝트, 뭐 체인링크. 그리고 JP모건의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 아발란체, 아바랩스, 뭐 이런 것들.
이런 큰 그림들을 조금 맥락적으로 그려가시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새롭게 등장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된 뭐 여러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당장 뭐 온도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뭐 직접 수혜 종목처럼 빵 하고 올랐던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중장기 대응을 할 때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될지 조금 선명하게 전략을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일본 공적 연금,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운용자산 다각화가 목적이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CI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주 안에 개인 퇴직 계좌 ILA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달 뒤, 1년 뒤, 2년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블랙록의 어떤 저런 야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것인가,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뭐 오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었고, 마이클 반데포페는 알트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들이 새로운 확장 전에 건전한 조정을 거쳤다. 이 모든 하락장은 알트 시총 최고치를 노리는 좋은 기회다. 나는 하락장에서 매수를 지속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도 바이 더 딥을 미리 계획하셨던 분들은 용기를 내서 바이 더 딥을 단행을 하셨을 거고, 바이 더 딥의 결과는 옳았다라는 게 이번에도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바이 더 딥을 한다라는 게 사전에 전략이 짜여 있지 않다라면, 그 전략을 위해서 리서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라면 바이 더 딥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뭐 도박하는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이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이 더 딥을 단행을 하면서 알트 시총이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또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흐름 괜찮죠. 일단 블랙록 호재가 있었고, 비트코인의 반등에 맞춰서 아주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3,100달러 부근에서 지지받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3,500달러 위로 쑥 하고 올라섰고, 이제 4,000달러 위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순조롭게 해나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와중에 튀어나온 갑자기 뜬금포 이더리움 증권성 이슈, 이 포춘지가 보도를 해서 이제 이게 조금 시끄럽게 된 건데, SEC가 이더리움 재단에다가 재무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SEC 조사가 2022년 9월, 그러니까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직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채굴이 아니고 지분증명으로 이제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이 된 거니까 증권 아닌가? 뭐 이런 지금 뭐 떼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패트릭 맥켄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죠. 굉장히 크립토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갠슬러는 이더리움을 지금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건 과거 SEC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SEC의 관할권은 게리 갠슬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 거의 뭐 이 패트릭 맥켄리는 표현만 그렇게 안 하지, 말하는 거 보면 갠슬러 개새끼라고 말하는 거의 대표적인 이 의회 주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이더리움 특정 토큰에 대한 증권성 이슈, 논란, 이런 것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SEC의 스탠스도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 약간 뻘소리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승인이 된 상황에서
이 또한 무슨 개소리인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 이 폴 그레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상품인 것으로 SEC 역시 잘 알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제임스 세이파트도 SEC가 이더리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진 않다. SEC는 지난 수년 동안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한다. ETF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조금 노이즈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타이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지연시키는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처음 승인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승인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지금 2달 전쯤이면 막 지금 뭐 블랙록, 피델리티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요청을 한 기관들과 막 미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과 절차를 우리가 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 선명하다 보니까 이건 좀 지금 5월 23일은 좀 빠르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알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결국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그 방향성은 명확해질 것이다. 그런데 자꾸 SEC가 뭐가 상품이고 뭐가 증권인지 이런 거 따지려고 뻘짓하는 걸 보고 있는 이 패트릭 맥켄리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막 갈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SEC가 원하는 대로, 지금의 현행 SEC 체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렇게 막 확 바뀌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코인들 차트가 좀 예뻐 보이는 것들 몇 개 좀 짚어볼 건데, 이건 파일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파일코인 주간 차트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20년 폭락 이후부터 쭉 축적의 과정을 진행해 왔고, 이번에 빵 하고 10달러 위로 12달러 근처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받은 건데 잘 지금 지지받고 나아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바바바방 하고 20달러 이상으로 결국에는 연말에 가게 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최소 몇 달 정도는 내가 홀딩을 하면서 추가 매수까지 단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간 신념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락폭이, 비트코인이 빠질 때 알트코인에 대한 급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를 단디 먹지 않으시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연하게 오른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고 지금 차트의 흐름이 어때 왔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간 차트를 봤을 때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차트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비체인, 저희 채널에 이제 비체인 홀더분들 많으신데,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를 이번에 잘 확인해 주면, 오늘 좀 반등 나왔더라고요. 지지를 좀 받아주면 더 나아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 XRP랑 비슷하죠. 거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끝났고, 거의 굉장히 블록체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단계로 들어간 그런 프로젝트라서 지금 가치가 시세에 잘 반영되지 않는 대표 주자죠. 뭐 리플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비체인 홀더분들은 비체인이 이제 조금 나아갈 시간이 됐다라는 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폴리곤 매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레이어2, 뭐 폴리곤, 아비트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라는 공지를 봤는데, 이게 진짜 이더리움 레이어2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잘 단행이 돼서 레이어2 수수료가 급감하는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흐름이 괜찮죠. 지금 저항선 뚫고 지지까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 여기서 훅 빠져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 나아갈지 아니면 이대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이슈적인 상황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의미 있는 수준 한 1.23달러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알트 선정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일단 바이더 딥을 놓치셨더라도 비트코인의 한 20% 정도의 조정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코인게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름의 인기도를 지금 순위로 매긴 건데 솔라나가 참 대단합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BNB, 코스모스, 아발란치, 아비트럼, 뭐 세이, 수이, 폴리곤, 톤, 뭐 카르다노, 폴카닷, 팬텀, 인젝티브, 뭐 앱토스, 헤데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인기도는 많이 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예, 이미 입증된 종목들, 대장들은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이번 강세장에서 주목도가 되게 높은 종목들이죠. 예, 아비트럼도 수수료 대폭 인하됐던데. 그래서 주목도가 높고 여긴 약간 대장들, 여기 또 주목도 높은 친구들.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사실 마음에 드는 거 좀 리서치 해보시고 내가 진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실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게 뭐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면 역시 내가 판단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좀 길게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안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리서치를 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라면 진입 타이밍 잘 바라보시고 바이더딥 폭락할 때 급락할 때 이럴 때 딱 잘 잡으시면 분명히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진짜 신중하셔야 된다. 이게 누구 말 듣고 이런 분석가들, 어떤 유튜버, 블로거 이런 말을 듣고 팔랑귀에 아무거나 막 들어가고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안정적으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 혁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다라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그래서 뭐 막 어디 요즘에 또 그런 거 많을 거예요. 뭐 리딩방 뭐 종목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늘 경계하셔야 되고 전공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고 혹시라도 투자에 실패를 하더라도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리서치를 하고 빡세게 정말 준비를 해서 뭘 하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도 낮아질 뿐더러 혹시라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남는 것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분명히 엄청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 이제 막 강세장 초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